지난 시간에는 칸첸중가 지역에서 눈폭풍이 몰아치는 룸바삼바를 넘어 마칼루 지역으로 들어섰는데요. 초우리카르카에서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따스한 아침 햇살에 젖은 장비도 말리며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는 구름 위로 솟아오른 마칼루를 바라보며 올랑충골라를 떠나온 지 4일 만에 만나는 마을인 투담을 향해 갑니다. 투담으로 가는 랍시 계곡은 굽이굽이 휘어지며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어내고 폭포는 안개가 되어 적막한 계곡을 적십니다. 약 20채의 가옥이 있는 투담은 마칼루 동쪽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지 중의 오지 마을입니다. 마을의 집들은 강원도 두메산골의 너와 집을 연상시키는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이방인인 저희를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주자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그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오지의 순수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고생한 스태프들을 위해 마을에서 고기와 술을 넉넉히 구입합니다. GHT가 개발된 목적 중 하나는 이런 오지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올랑충골라에서부터 길을 안내해줬던 최든 세르파는 올랑충골라로 되돌아갑니다. 그에게 넉넉한 팁과 간식거리를 쥐어주며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최든 세르파가 돌아간 후 저희는 투담에서부터 참탕까지 길을 안내해줄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투담에서 참탕으로 가는 길은 수염처럼 이끼를 늘어뜨린 나무와 무성한 잡초가 뒤엉켜 있는 길을 지나는데요. 제멋대로 뻗어 엉켜 있는 나뭇가지와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나무는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포터들에게는 힘들고 성가신 존재입니다. 고지대에서는 희박한 산소와 폭설, 추위가 문제라면 저지대에서는 미끄럽고 습한 정글을 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글을 빠져나오자 깊은 계곡을 휘감고 내려가는 아룬강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아룬강은 길이가 약 250km로 네팔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티베트와의 국경 마을인 키마탄카에 닿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키마탄카를 통해 중국제 생필품을 구입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참탕에 가기 위해서는 아룬강이 흐르는 계곡 바닥까지 내려간 뒤 그곳에서 다리를 건너 한참을 올라야 닿을 수 있는데요. 산의 나라인 네팔에서는 계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참탕은 오지에서는 드물게 1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인데요. 대나무로 지붕을 이은 집들 사이로 펼쳐지는 정겨운 시골 풍경은 체푸아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체푸아를 지나면 청길 낭떠러지를 발 아래 두고 절벽길을 가로질러 홍건으로 가는데요.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는 길에서 소들은 까막눈이라도 된 건지 풀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홍건에서는 마을의 가장 위에 자리한 초등학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에 야영을 할 장소가 없는 경우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교실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홍건에서도 저희를 구경하기 위해 아이들이 몰려왔는데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일렬로 줄을 맞춰선 모습이 너무도 귀엽습니다. 홍건을 떠나기 전 교장 선생님께 약간의 기부금을 전달했는데요. 히말라야 오지를 여행할 때 마을이나 학교에 기부금이나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5일 동안 마을이 없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요. 다음 마을인 량리카르카까지 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위험했던 길이었습니다. 홍곤에서 량리카르카까지 길 안내를 해줄 현지 가이드를 따라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녹음이 우거진 원시름 사이로 이어지는데요.
봄의 정령이 다녀간 숲에는 랄리그라스와 수많은 야생화가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터널처럼 우거진 길을 따라 고도를 높이는데요. 곧 설산이 보이기 시작하며 길은 점점 험해집니다. 거기다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기 시작한 날씨는 갑작스레 험악해지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마땅한 야영지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 올라갑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바킴카르카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땅이라 야영지로 적당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대나무바를 바닥에 깔고 텐트를 칩니다. 손끝이 아려오는 추위에 다시금 고지대로 왔음을 실감하는데요. 오늘은 고도를 약 950m 정도 올렸다가 다시 400m 정도 고도를 낮춰 둥게카르카까지 갑니다. 모름포카리로 오르는 길은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데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미끄러워 제대로 서 있기가 힘이 듭니다. 발 아래로는 거의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계곡 바닥까지 이어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저승나들이를 하게 되는데요. 포터들은 장대를 구해와 산을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갈수록 험해지는 길 탓에 다들 한쪽 손을 바닥에 딛고 극병사지를 오릅니다. 기다시피 하여 가파른 눈길을 오르자 눈평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눈평원 너머의 야트막한 산을 올라 모름포카리로 가는데요. 눈사태가 났던 곳 옆으로 길을 내어 모름포카리에 다다르자 맑았던 하늘은 삽시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화이트아웃과 함께 눈을 뿌립니다. 모름포카리는 티베트어로 여자의 호수라는 뜻인데요. 포카리는 호수라는 뜻으로 빙하가 많은 네팔 히말라야의 산지에는 크고 작은 포카리, 즉 호수가 많습니다. 모름포카리는 눈에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1m 이상 쌓인 눈을 헤치고 호수로 내려선 저희는 최대한 호수 바깥쪽으로부터 추루피 산 아래의 계곡으로 진입합니다. 계곡으로 들어서자 쌓인 눈의 양은 더 많아졌는데요. 가이드는 4,000m가 안 되는 곳에서 고산 등반용 삼중하를 신고 러셀을 하는 것은 가이드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눈 덮인 극경사지를 내려가니 스키장을 연상케 하는 눈평원이 나타납니다. 눈평원을 가로질러 계곡을 향해 내려가자 저 아래 푸른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0시간 가까이 눈밭을 헤매다 초록빛 산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둥게카르카에 도착한 저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다시 산을 오릅니다. 온종일 추위에 떨었을 스태프들을 위해 불을 피우기 위함인데요. 밤이 늦도록 포터들과 함께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날 밤은 제가 히말라야에서 보낸 수많은 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밤인데요. 아직도 그날의 모닥불의 온기가 마음에 전해지는 듯합니다. 케이브 캠프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고도를 더 낮춰서 이동하는데요. 중간중간 계곡을 건너는 다리는 가느다란 나무 서너 개를 엮어 만들어 놓거나 통나무 다리라 건널 때마다 진땀을 봅니다. 한편 포터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어찌나 잘 건너는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숲에는 현지인들이 망가네라고 부르는 나물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봄철 히말라야 산중에서는 채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와 저는 한참을 쪼그려 앉아 나무를 뜯었습니다. 케이브 캠프는 절벽 아래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동굴뿐만 아니라 바위 절벽 아래도 케이브 캠프로 부르는데요. 목동들은 가끔 밑둥이 빈 커다란 나무 안에서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깔루포카리로 가는 길은 고도를 1000m 이상 높여야 합니다. 이 길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케이브 캠프 위쪽으로는 눈사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심스레 눈사태 통로를 지나자 수직에 가까운 설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스키장의 슬로프를 거꾸로 오르듯 가파른 설벽 위에 지그재그로 길을 내며 올라갑니다. 만약 이곳에서 미끄러진다면 제동을 할 새도 없이 몇백 미터 아래로 추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벽을 올라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요. 능선 위에서 거친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계속해서 산을 오릅니다. 길은 절벽 위쪽에 오버행 바위로 이어지는데요. 이곳 역시 아래로는 깊은 절벽이라 태어나 처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바람에 날린 눈이 쌓여 지붕처럼 얼어붙은 설층인 코니스를 올라선 뒤 저희는 거대한 눈평원을 가로질러 깔로포카리가 있는 계곡 안부를 향해 내려갑니다. 케이브 캠프를 떠나온 지 10시간 30분 만에 깔로포카리에 도착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의 가이드는 GHT는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이 아니라 크레이지 히말라야 트레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팔어로 검은 옷이라는 뜻의 깔로포카리 역시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의 목적지인 양리카르카까지는 약 21km로 먼 거리지만 닷새 만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이른 아침 아무도 걷지 않은 순백의 능선을 걷는 일은 무척 설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먼 산에 걸쳐있던 먹구름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걸음을 재촉해 능선을 오르자 툴루 순다리 라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산의 사면이 패어 험하고 가파르게 드리워져 돌이나 눈사태의 통로가 되는 걸리 지형입니다. 때문에 하강할 때 무척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내려서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포터들은 여느 때보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저희는 두 번째 고개인 산호 순다리라를 지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산호 순다리라 아래의 카르카 캠프에서 양리카르카로 가는 길은 가뭄비 나무 숲을 지나 바룬강이 흐르는 계곡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룬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곳은 마칼루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와 만나는 곳으로 제가 1년 6개월 전에 다녀갔던 길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희끗희끗 내리던 눈이 쌀랑눈이 되어 퍼붓는 가운데 양리카르카에 도착했는데요. 서너 채의 집이 전부인 작은 마을이지만 지친 트레커들을 달래줄 고기와 술이 있는 곳이니 저희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양리카르카에서 하루 휴식을 취한 저희는 이제 세계 5위봉 마칼루를 만나러 갑니다. 마칼루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은 절경인데요. 수북한 눈 속에 몸을 묻고 있던 설산은 아침 햇살에 고운 자태를 뽐내고 서리꽃이 활짝 핀 거목들은 짙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오색 뭉단은 상고대가 그린 설경과 어우러져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탁 트인 바룬 계곡에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설산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양리카르카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랑말레카르카부터는 모래인 지대를 지나게 되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길은 더욱 거칠어지고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짝 웅크린 관목과 고산 식물들이 엉기성기 자라고 있는 황량한 길은 마치 오지 행성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마칼루 베이스 캠프는 길에서 100여 미터 정도 내려서야 닿을 수 있는데요.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는 원정대와 트레커들을 위한 티하우스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티하우스에는 쌀과 라면을 비롯해 에너지 음료와 양주, 빨래비누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요. 마칼루는 티베트어로 칸마룽이며 산스크리트어로 마카하라로 불립니다. 이는 힌두교에서 파괴와 재생을 관장하는 시바신의 화신인 마카하라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검은 시인이라는 뜻인데요.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는 바룬 호수를 볼 수 있는 작은 언덕 2개가 있습니다. 따로 길이 없는 언덕을 지그적으로 올라서니 서슬퍼런 빙하를 두르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마칼루 남서벽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해발고도 8,463m의 마칼루.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니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경이로운데요. 저는 장엄한 마칼루와 마주서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의 여정이 무탈하게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칼루 베이스 캠프를 떠나면 다음 마을인 에베레스트 지역까지 6일 동안 마을이 없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이 구간은 GHT 루트 중 가장 높은 고개인 이스트콜과 웨스트콜이 있고 높은 고도만큼 접근하는 길이 험해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은 마칼루를 지척에 두고 거칠고 메마른 바룬빙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빙하가 있던 이곳은 너덜사면으로 바뀌어 황량한 풍경인데요. 이곳에서는 돌을 쌓아 만든 캐언이 길잡이가 됩니다. 너덜사면을 가로지르며 바룬빙하 상류로 올라갈수록 보이는 풍경은 상상 이상인데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로체와 로체샤르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서 너덜지대를 약 4시간 정도 걸어 해발고도 5,150m의 스위스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마주한 석양에 물든 마칼루는 보는 이의 마음을 녹여버릴 정도로 눈부십니다. 다음날 영롱한 모습으로 천상의 빛을 발하는 마칼루는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진 너덜지대를 거슬러 고도를 높입니다. 셰르파니콜 베이스 캠프로 가기 위해서는 바룬빙하 끝자락에서 계곡을 바꿔 진입하는데요. 쪼개진 바위가 얼어붙어 있는 급경사지는 낙석이 많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비교적 평탄한 모래인지대를 따라 계곡 안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높이 300m가 넘는 너덜사면이 나타납니다. 산소가 평지의 절반도 안 되는 이곳에서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아가며 너덜사면을 오르자 세르파니콜 베이스 캠프가 보이는데요. 이스트콜의 또 다른 이름인 세르파니콜은 마칼루와 에베레스트 지역을 연결하는 고개로 주로 등반대가 이용합니다. 세르파니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저희는 다음날 넘게 될 이스트콜과 웨스트콜에 대비해 장비를 점검하는데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대비한 이중화와 등반 장비까지 내놓으니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다음날 새벽 3시 20분,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트콜을 향해 출발합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는 잠시만 걸음을 멈춰도 몸서리가 쳐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거칠게 몰아치는 숨소리와 함께 어둠 속을 지나니 여명이 밝아옵니다. 오색으로 물든 하늘 아래 웅대한 모습을 드러낸 마칼루는 순식간에 세상을 바꿔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이스트콜의 거대한 장벽 앞에 다다른 저희는 기암괴석으로 만든 성벽 같은 이스트콜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스트콜 역시 낙석이 있고 눈이 얼어붙어 있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며 올라가야 하는데요. 전날 오후에 가이드가 깔아놓은 루프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스트콜 정상에 서자 사나운 추위가 얼굴을 핥히지만 앞으로 내다보이는 순백의 설원과 그 너머에 솟아있는 히말라야의 영봉은
추위를 잊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저는 스태프들과 함께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듯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기에 하강을 서두릅니다. 하강 순서는 얇은 옷차림을 한 스태프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짐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스태프들 먼저 내려보냅니다. 하강은 약 100여 미터 정도로 암벽 위로 쪼개진 바위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한 트레커가 낙석에 맞아 사망한 곳으로 중간 확보 지점에서 유사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려섭니다. 모든 인원이 하강을 끝낸 후에는 짐을 내립니다. 짐의 무게가 50kg에 육박하다 보니 짐을 내리는 일은 사람이 하강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짐을 내리는 동안 해가 완전히 떠올랐지만 매서운 날씨에 볼과 입술이 까맣게 될 정도로 얼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이곳까지 왔다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짐을 모두 내린 후 GHT 중 가장 높은 고개인 해발고도 6190m의 웨스트콜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스트콜에서 웨스트콜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웨스트콜은 이스트콜보다 더 긴 구간을 하강해야 하기 때문에 걸음을 서두릅니다. 웨스트콜로 가는 길은 순백의 설원으로 히말라야의 비경이라 부를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설원 아래는 크레바스가 있어 안자일렌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안자일렌은 크레바스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 서로의 몸을 로프로 묶는 것입니다. 이스트콜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웨스트콜에 도착했는데요. 웨스트콜에서 하강하는 구간은 살짝만 내려다봐도 기가 질릴 정도로 급경사의 빙벽입니다. 이스트콜과 웨스트콜, 그리고 며칠 후 넘어야 하는 암프랍차라의 경우 6000m를 넘나드는 위험하고도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숙련된 세르파가 필요합니다. 웨스트콜에서 로프를 설치하는 동안 청명하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눈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하강을 시작했을 무렵 반대편에서 서양팀이 웨스트콜을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하강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올 때까지 1시간 넘게 하강을 멈춘 저희는 오후 7시가 되어서야 하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간신히 내려왔을 뿐 짐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서 있는 곳 아래는 크레바스가 있는 곳이라 짐을 내린다고 해도 이곳에서 야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곳에서 1시간 거리에 티하우스가 있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서운 바람은 귀청을 찢을 듯 몰아치고 저희는 혹한 속에 갇혔습니다. 당시 저희는 길을 찾던 중 악천후 속에 방향 감각을 잃고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맴도는 밍반대룽이라고 불리는 환상 방황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3시간 동안 암흑 속을 헤맨 저희는 다시 웨스트콜 아래의 테라스로 돌아와 비박을 감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고픔과 추위, 암흑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뎌야 하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히말라야 신의 가호로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어렴풋하게 반짝이던 별이 사라지자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광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깎아놓은 설산의 봉우리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아침 햇살은 잠자던 설산에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저희가 비박을 한 이곳에서는 에베레스트 지역의 모든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0km 정도 떨어진 티베트의 시샤팡마와 멜룽체까지 내다보였는데요. 혹독한 밤에 대한 보상으로는 차고 넘칠 정도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저희는 바룬체 베이스 캠프를 향해 출발합니다. 30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물통에 물이 모두 얼어 있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방이 온통 눈이었지만 잘못 먹었다가는 저체온증이나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히말라야의 고봉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솟아 있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풍경일지라도 타들어가는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물에 대한 열망뿐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광야를 헤매듯 웨스트콜에서 3시간을 걸어 바른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는데요. 지칠 대로 지친 포터들은 도착하자마자 맨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날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절하듯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우리의 여정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념이라도 하듯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훈쿠 빙하를 가로질러 암프랍차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은 웨스트콜에서 봤던 산들이 가까이 보이는데요. 장쾌한 능선을 뻗어 솟아있는 설산들은 그 미용이 대단했습니다. 빙하 계곡을 가로질러 모레인을 오르자 얼어붙은 판치포카리 호수 오른쪽으로 암프 일봉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암프 일봉은 2013년 산악인 안치영, 오영훈, 김영미가 알파인 스타일로 초등한 봉우리입니다. 지루한 너덜사면을 걸어 암프랍차 베이스 캠프에 다다르자 가이드는 누군가 빙하 아래에 식량을 대포해 놓은 곳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이곳에 머물렀던 팀이 저희처럼 배고픈 팀을 위해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암프랍차 베이스 캠프 뒤로는 탑 모양으로 생긴 빙하 세락이 있습니다. 추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거대한 세락을 올라 암프랍차라를 넘어가야 합니다. 암프랍차라는 마칼루 바룬 국립공원과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수많은 고봉이 있는 곳으로 트레킹과 등반의 메카가 되는 곳입니다. 암프랍차 베이스 캠프에서 석양의 연노랑으로 물든 훈쿠 계곡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데요. 트레킹을 시작해 이곳까지 오는데 37일. 이제 저희의 여정은 3일 후면 끝이 나는데요. 남은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일 넘어야 하는 해발고도 5845m의 암프랍차 고개를 잘 넘어야 하기에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